현재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중국 대사관은 전날 위챗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려던 중국인 5명이 검문소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러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와 국경 담당 기관을 차례로 만난 뒤 이 사건에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과도한 사법 집행이 중국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화를 내면서 이는 중러 우호 관계의 큰 그림 그리고 양국 간 우호적인 교류 확대 추세에 어긋난다 라면서 러시아의 이상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중국 측의 이같이 강력한 비난은 최근 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면 앞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 경제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으름장성 경고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국경에서 거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중국과는 갈수록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듯하나 국경 문제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는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근의 야욕을 보임으로써 절대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한국과 같은 믿을 만한 국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무엇을 추진할 상황은 절대 아니며 전쟁이 반드시 종료돼야 합니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거부하며 내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전해집니다. 올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에 뱉은 말은 사실 한국 입장에선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자 이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비우호 국가로 불리는 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거친 한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곧바로 러시아에 훨씬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러시아 일부 소식통 및 채널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을 읽지 못했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와 러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키를 돌린다는지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역대 최고 우방관계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그들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지했던 군사 지원을 하다가 미 CIA에 발각이 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37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그중에 중국 기업이 28개가 포함되며 중국을 러시아 배후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상당히 의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사 지원만큼은 꺼리고 있었는데 자칫 경제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해왔고 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탈중국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방 기업을 자극해봤자 더욱더 중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헝다발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고 역대급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을 대항하자 러시아는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혀 중국이 손해보는 일이 일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며 이득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동차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산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자연히 많은 것을 내주고 있으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군수물품을 공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철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수복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에 무기도 대거 판매했습니다. 대만의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작년에 1조 5천억 원 듬주에는 8천억 원을 추가했고 F-16 및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며 중국 침공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퀴드 세력을 대항해 러시아와 손잡는 것도 당연한 거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며 남중국해의 패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합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중러 간의 분열은 없으며 장기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리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러 관계는 역사상 앙숙이었으며 서로의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레스친스크 등 8개 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연해주로 알려있는 이 지역은 고조선, 발해 등 사실상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의 입장입니다만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며 이것을 아편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로 합병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 사상이며 당연히 이 영토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영토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칭을 없애버리거나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의 간도비를 폭파해버리는 등의 행위가 바로 간도가 중국 땅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본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분쟁을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행동에 즉각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적 평화조약은 2026년까지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 문제 등을 한 번에 파악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오지 통신망은 모두 화웨이로 도배가 된 상황이라 통신망도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왕위 외교, 정치국어는 양국 관계가 태산과 같다며 역대급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가져가겠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보유국가로 중국도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 편입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방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리럴도 등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리조트를 오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극동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극동개발 장관이 나서 중국을 초빙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부실한 극동지방을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극동지방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니 러시아의 전략적 장소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나 자본이 대거 들어가면 동해가 열리게 됩니다. 동해 직접 진출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게다가 극동지방 영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중국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하게 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쥐고 흔드는 힘을 갖게 돼 서서히 지역을 중국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력이 쇠락하고 러시아가 다시 독립국가로 또 나뉘지게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면 그때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엔 중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야말로 가장 영토에 예민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련 붕괴의 실패를 겪은 데다가 이제 국력도 쇠해가는 상황에 중국이 속내를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극동지방을 중국에 오픈하게 되면 푸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결국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 훨씬 큰 파일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 한독과는 개발 급물살을 전쟁 문제로 타개 골치가 되는 아프나 이유가 있는데 전쟁 이후 우선 당장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LNG 프로젝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LNG선은 대부분 한국에 발주하고 특히 러시아의 자원 개발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북극 개발 등 자원 개발에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극동지방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장을 열고 한국 물건을 판매하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 윷놀이와 각종 한국의 공연이 지탱 중이며 코리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장소였으며 가장 우호 관계가 깊은 영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중국이 극동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극동지방 8개 부분을 자신들 명칭으로 바꾸자 이것은 선을 넘어버렸으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려인들은 물론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서 전쟁이 끝나길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행 수입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핸드폰을 수입하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상생하려고 하며 반면 중국은 영토를 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동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느냐와 서방과의 제재가 한국 입장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극동지방의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언제쯤 개발을 전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SAIS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 결국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2번 바뀌기도 전에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요.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공평하지 않다며 탈퇴를 언급하며 WTO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클린턴은 WTO를 설득해 중국을 시장 경제로 편입시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했고 트럼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을 쫓아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성공했지만 1990년대 중국은 60%가 하루 2,1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었을 만큼 빈곤했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세계 1위 인구수를 가졌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덩치 큰 동네 바보형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내 개혁론자들은 저임금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수출기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 가입을 주도했죠. WTO 가입의 핵심은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며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균 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할수록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999년부터 약 10년간 중국이 빼앗아간 일자리가 무려 240만 개라고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WTO 가입을 도운 미국에게 감사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끌어내리고 전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욕심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도와준 중국이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이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상상도 못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그간 미국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또는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배정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 라인을 확장하거나 신설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예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버렸으니까요. 지난 8월 9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소위 돈줄로 불리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합작 투자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기로 했는데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 그 대상입니다.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 계획을 정부에 신고하고 재무장관이 이를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왜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자본으로 성장한 첨단 기술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 즉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은 전부 최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아니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지난 10월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전 세계 각국의 장비 수출까지 막더니 이번에는 아예 투자까지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당장 망연자실한 상황,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자본이 중국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동조한 동맹국들이 전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일례로 2018년 트럼프가 중국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을 때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중국의 화웨이를 오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전부 화웨이 배제 정책에 동참했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되면 화웨이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러한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위적으로 세계경제와 무역의 교류 및 협력을 방해하거나 세계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라며 경고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역시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했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달중국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간 미 의회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고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내수 부진과 수출 하락 등 안팎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 실제로 7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하락해 200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공세와 멈추기 직전인 성장 통력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시진핑 주석은 엄청난 도전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일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상호의존도가 상당합니다. 보통 무역전쟁은 승자 독식의 제로 섬0 썸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임 더 이덕입니다. 타협 시점이 늦춰질수록 양국이 모두 피해자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2018년 트럼프 대통령부터 양보의 기색은 1도 없이 무섭게 중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대 중국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 1,304의 달러 약 140조 원을 수출하고 5,056억 달러 약 550조 원을 수입해 무역 적자가 약 4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봤죠. 그런데 그 너머에는 첨단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 기술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기술 훔치기뿐 아니라 중국 시장 접근의 제한에 진절머리를 느꼈고 이를 트럼프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적도 바이든의 표적도 전부 첨단 기술에 쏠려 있죠. 겉으로는 무역 적자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초로 문제 삼았던 것이 화웨이의 스파이 칩스배 칩 문제였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극중 해커는 스마트폰 수리기사를 사칭해 스마트폰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 휴대폰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단말기 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으로 휴대폰 활동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죠. 휴대전화 보안이 뚫리면 내 모든 정보와 비밀이 밝혀지는 건 물론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설정은 초연결 시대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블룸버그는 중국의 화웨이가 좁쌀만한 크기의 스파이 칩을 만들어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 업체가 사용하는 서버에 삽입했고 국방부 데이터 센터, 해군 함정 및 미 중앙정보국 CIA 등이 사용하는 서버에도 납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밀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스파이칩은 IT 기기에 교묘하게 탑재시켜 내부 서버로 침입해 무단으로 정보를 빼갔는데 이러한 정보는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2019년 5월 15일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 기업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무부의 행정명령 시행 조치가 취해졌죠. 사실 화웨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오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기업이자 중국 제조 2025를 완성시킬 핵심 기업이니까요. 저렴한 공급가를 무기로 기존 통신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냈고 화웨이 때문에 캐나다의 노델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통신사의 통신장비를 납품하며 세계 1위로 몰라섰고 약 30억 인구가 화웨이 제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웨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통신장비에 스파이칩을 심어 전 세계 모든 기밀과 첨단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게 화웨이가 거래할 수 없도록 했고 1년 뒤에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받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미국 정부는 수출관리규정이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고 팔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죠. 금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허가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간 미국 기술이 25% 미만이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도 미국 기술이 일단 포함됐다면 전부 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제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숨통을 끊겠다는 의미였죠. 그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요하리만치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견제해왔는데 이번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투자되는 돈줄까지 틀어막으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1년 후 중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